알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십시오. 알바마마. 정조는 외치고 또 외치다 지쳐 쓰러졌다. 어린 정조는 가슴 아프게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살려달라 외치는 것 외에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세자는 죽음을 맞이했다. 어린 세자 정조는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어린 나이에 사도세자인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세자가 되었던 터라 어린 정조의 마음을 추스릴 틈이 없이 상황은 급변해 갔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 또한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처소에 작고 여린 동그란 얼굴의 어린 여자아이 생각실에 두었다. 해경궁 홍씨 집안 청지기 성윤우의 딸 성덕임을 10살 때 데려와 수양딸처럼 키웠다 한다. 딸이 둘이나 있었지만 곁에 두지 못해 외로웠던 것이다. 정조가 11살이 되던 해에 이 둘은 궁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때 같은 해에 효의 왕후와 가래를 올렸다. 정조는 덕임이가 궁에 들어오기 전 외가에서 처음 만났다. 그런데 궁에서 다시 만나면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덕임이 떠올라 떠나지 않았다. 덕임이를 생각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오고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몰래 찾아가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화답하고 그렇게 가까운 듯 먼 듯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엇이든 가르치면 빠르게 배우는 덕임이의 총명함은 정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정조는 일찍이 세자빈을 맞이한 터라 15세가 되어 학궁을 치르고 나면 후궁을 드릴 수 있기에 그날만을 기다렸다. 몇 년 동안 덕임과 혼인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날이 아닌가. 정조는 한 달음에 달려가 덕임에게 고백을 한다. 덕임아, 내 후궁이 되어주겠느냐? 며 정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과 목소리로 덕임에게 고백을 했다. 갑자기 달려와 후궁이 되어달라는 정조의 말에 덕임은 매우 놀랐다. 하지만 덕임은 전하, 수녀는 전하의 후궁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을 거둬주시옵소서. 뭐라? 왜 나의 후궁을 하지 않겠다 하는가? 라고 정조가 실망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때 덕임은 세자빈께서 아직 후사가 없으신데 혹여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찌하옵니까? 세자빈께서 얼마나 힘드실지요. 차라리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사오니 죽음으로 갔겠나이다. 라며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정조에게 말했다. 그것이 이유란 말이냐? 너는 왜 후궁이 되고 싶지 않단 말이냐? 궁의 여인이라면 후궁을 되기를 원치 않더냐? 전하, 꼭 궁녀는 후궁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까? 후궁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알기에 궁녀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나이다. 그럼 왜 항상 나를 보면서 웃어주고 좋은 음식과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하느냐? 전하, 궁녀는 전하의 여인이기에 평생 전하만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아, 충성하느라 했다 이 말인 것이군. 라며 정조는 실망하며 돌아섰다. 성덕임은 이때 어린 세자빈이 시기에 출산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집안 배경이나 후원이 없는 자신이 후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겼다. 정조 곁에는 형구경이 있고 또한 후궁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답한 것이다. 덕임은 세자빈과도 친하게 지내며 함께 자랐다. 그래서 덕임은 의리가 있는 아이였다. 두루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성품으로 해경궁 홍씨가 수양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고위부사에서 지밀, 친방, 수방, 생각시로 있으면서 바느질이며 붓글씨며 그리며 예의 법도를 배우며 자라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여인으로 자랐다. 관장량 문록을 필사까지 하는 실력으로 해경궁 홍씨는 성덕임을 자주 불러 글을 읽게 했다.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정조는 두 번째 후궁 제안을 성덕임에게 한다. 하지만 덕임은 단칼에 거절한다.
정조는 덕임에게 화를 내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날부터 덕임의 시종들을 불러 매질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덕임은 그제서야 후궁을 받아들인다. 15년간의 짝사랑은 정조 30세가 된 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조는 첫 번째 후궁으로 홍구경의 누이 동생 원빈, 홍씨를 들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두 번째 후궁 화빈윤 씨는 상상 임신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때 성덕임이 임신하여 문효세자를 낳았자 성덕임을 정호품 상위에서 정상품 소용으로 올랐고 문효세자가 원자로 정해지고 나서는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되었다. 정조가 직접 정하였는데 의는 마땅할 의를 붙여 의빈이라 칭호를 내렸다. 온화하고 어지고 순하다는 뜻이라 한다. 의빈 성씨는 이듬해 옹주를 낳았다. 정조는 이때 아들이 있는데 또 딸이 생겼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라고 했다. 그러나 옹주는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죽고 만다. 그 후 문효세자 5세 때는 홍역으로 죽고 마는데 자식을 앞세우면 가슴에 묻는다 하였는가. 의빈 성씨는 결국 병을 얻게 된다. 이때 의빈 성씨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정조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안절부절했다. 의빈 성씨를 살려라. 꼭 살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려야 한다. 라며 어이를 불러 계속 다그치며 말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제 몸은 걱정하지 마소서. 의빈, 덕임아, 제발 살아다오.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너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살아도 숨을 쉬어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너의 숨결, 너의 목소리, 너의 눈망울, 너의 부, 어찌 너를 보낸단 말이냐.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살아라. 제발. 정조는 애달프게 매달리며 의빈 성씨에게 제발 살아달라 애원했다. 전하, 저는 죽는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곁에 늘 있을 것이오니 걱정하지 마소서. 전하를 연모하는 마음이 어찌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나이까. 전하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전하 곁에 있사오니 전하가 어디 계시든 저와 함께 있다 생각하소서. 라며 의빈 성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기 이틀 전까지도 정조가 의빈 성씨 서소에 들리면 벌떡 일어나 맞이할 만큼 정조에 대한 깊은 사랑은 죽기 전까지도 깊었다. 이렇게 의빈 성씨가 죽은 후에도 정조는 평생 의빈 성씨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직접 묘비명을 썼으며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후궁은 장후정과 의빈 성씨가 처음이라고 한다. 유언으로 문효세자 무덤과 같이 묻히기 원하여 같은 곳에 묻혔고 정조는 틈만 나면 의빈 성씨 무덤을 찾았다고 한다. 후에 수빈 박씨가 순조를 낳았을 때에는 의빈 성씨 무덤에 찾아가 순조를 낳았음을 말했다 할 정도로 정조는 모든 삶의 의빈 성씨가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술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부부는 매우 금술이 좋아 항상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때로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편은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는 매일 재미나는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에게 재미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며 들려주다 어느 날 아는 이야기가 다 떨어져 버렸다. 여보, 내가 아는 이야기가 이젠 다 떨어져서 없구려. 미안하구려.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네? 아는 이야기가 없다면 이야기를 사오시면 되잖아요. 하며 아내가 말했다.
아니 어디서 이야기를 사온단 말이오? 라고 남편은 말했다. 명주 한 필의 줄터이니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어서 이야기를 사가지고 오셔요. 라며 아내는 남편에게 명주 한 필을 내밀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고개 넘고 산 넘고 이렇게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어느 밭 언저리에 앉아 담배를 피며 한숨 쉬며 쉬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담배를 피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다가왔다. 이보시오, 왜 그리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있는 게요? 라며 농부가 물었다.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자 나에게 이야기를 사오라며 명주 한 필을 주었다오. 그런데 어디서 이야기를 사야 할지 고민하며 산 넘고 고개 넘어왔건만 방법을 모르겠어서 걱정하고 있는 중이요. 라며 남편은 말했다. 농부는 내가 이야기를 팔 터이니 명주 한 필은 주시고 이야기를 사가시오. 라며 농부가 말했다. 이때 정말이요? 그렇다면 여기 명주 한 필을 쏘이다. 어서 이야기를 파시오. 라며 신나서 남편은 농부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농부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명주 한 필이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어떡하지 하는 순간 밭에 황새가 어정어정 걸어가는 것이다. 이때 농부는 어정어정 들어온다. 우뚝 섰다. 쿡 찍는다. 저 눈가를 가래 꼭지로 쿡 찔러라. 라며 말했다. 남편은 처음 듣기에는 이상한 이야기 같았으나 장단을 치면서 하니까 흥이 돋아 집으로 오면서 부르며 오니 꽤 재밌는 노래가 아닌가. 집에 와 아내에게 들려주니 아내도 시도 때도 없이 장단에 맞춰 불러대는 것이다. 그날 밤 아내는 물레를 돌리면서 장단에 맞춰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도둑이 들어오다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정어정 들어온다 우뚝 섰다 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도둑은 어찌 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지? 도둑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느낌이 들었다. 도둑이 놀라 그러고 있는데 뒤이어 아내는 쿡 찢는다. 저 눈가를 칼의 꼭지로 쿡 찔러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둑은 물레를 돌리는 사람이 이인이거나 혹은 도사 혹은 백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다. 그대로 있다가는 눈가를 찔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 부부는 재밌는 노래로 도둑을 물리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황새의 하는 모양을 보고 도둑을 쫓았다고 하여 이 이야기를 논원절이 황새울이라고 불리어 전해져 온다. 후종대왕 시절에 이완대장은 명장으로 유명하였다. 그의 머리가 명석하다기보다는 부인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인물이 박색이어서 이완 장군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장군은 소시를 들여 생활하였다 한다. 부인은 얼굴은 발색이었으나 누구보다도 지혜로워 모든 일에 신중하였고 깊이 생각하여 행하니 온 집안이 평안했다. 장군을 지아비로 정성껏 섬기며 보필한 지혜로운 아내였다. 어느 날 이완 대장은 한밤중에 대궐에서 입궐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왕께서 이 밤에 부르시니 빨리 제배를 하고 가야겠군 하고 장군은 말했다. 하지만 장군은 조복을 입고 준비하여 집을 나서려 했다. 그것을 본 부인은 장군의 조복 옷자락을 붙잡고 한사코 만류를 하였다. 그때 장군은 왜 이러는 거요? 저리 비키시오. 임금의 명을 받아 가는 길을 어찌 막는단 말이오? 대감, 아무리 깊은 밤에 궁궐이 입궁하는 거지만 명색이무관이신데 어찌 조복 차림으로 입궐할 수 있겠나이까. 무관으로서 무장을 전부 갖추어 입고 입궐하시옵소서 라고 조언을 하였다. 그래 그 말이 맞는 듯하오. 내 무장으로 잘 갖추어 입궐하겠소
하며 장군은 부인의 뜻이 마음에 와닿아 그대로 행했다. 장군이 대궐에 도착하여 도나무를 들어서는데 양쪽으로 우거진 성림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투구에 꽂혔다. 그때서야 부인의 비범함을 알아차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부인은 어찌 이렇게 속이 깊고 지혜가 있는지, 부인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하고 장군은 감탄을 하였다. 계속 걸어가는 중에도 화살이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명색이 장군인지라 내색을 하지 않고 계속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임금이 이미 나와 계신 것이 아닌가. 북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장군이 이 일을 맡길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본 것이었다. 그리고 무관으로서 언제나 그 위치를 잊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이었다. 임금은 장군을 보자마자 이완 장군 어서 오시오.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어서 안으로 드시오. 라며 임금은 장군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리고 발말씀은 없었는데 늦은 밤 술상을 들여오라 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고는 너무 늦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니 임금은 벼루집을 꺼내며 지난번 사신이 중국에서 기해한 것이라며 내게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나 혼자 쓰기보다는 경과 함께 나눠 쓰기를 원하오 하며 붓을 건네는 것이었다. 장군은 기분 좋게 마신 술에 선물까지 하사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는 부인 덕분에 내가 큰 시험을 통과하여 임금님이 내게 막중한 일을 맡겨주었소. 다 부인의 지혜로움 덕분이요 하며 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대감, 임금께서 한밤중에 장군을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라며 부인이 물었다. 장군은 임금님께서 벼루와 붓이 있는데 함께 나눠 쓰자며 내게 붓을 주었소 라고 말하니 부인은 그 붓을 달라고 하고서는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듬이돌에 붓을 올려놓고 방망이로 내리쳐 버리는 것이 아닌가. 부인, 왜 이러시오? 임금께서 주신 걸 부셔버리다니. 장군은 놀라서 말했다. 그런데 부서진 붓 속에서 종이쪽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종이쪽지에는 북벌계획이라고 써 있었다. 맞다. 임금은 마지막까지 시험해본 것이다. 그래서 이완대장은 부인의 지혜로 한나라의 명장이 될 수 있었다 한다. 이완, 1602년부터 1674년까지 살았다. 효정의 북벌 정책을 보필하며 국방 체계와 군비, 병력 정비에 기여하였던 조선 중개 무신으로 한성 부판윤과 공조판서, 형조판서, 수어사를 거쳐 우회정을 지냈다.